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주말에 비가 내리고 오늘 아침 출근길은 안개가 제법 짙은 곳이 많았습니다. 안개로 악명 높은 나라 하면 영국이 떠오르는데요. 영국은 사실 복잡하고 아픈 역사를 간직한 여러 민족들, 국가들의 연합입니다. 마치 안개 속에 하나의 성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안에 서로를 겨누고 있는 총뿌리가 있기도 했죠. 안개를 보면서 지금 한국 사회도 복잡하고 다양한 갈등을 때로는 쉽고 단순하게 한 덩어리로 묶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안개는 곧 거칠 테니까요.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자동차 번호판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해마다 80만 대씩 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면 자동차 등록에 필요한 번호판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 개편 공청회도 열렸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대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경기도 소식과 함께 6.1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이 시점에 꼭 알아둬야 할 지자체장 후보 정책 보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선거 이슈를 살펴봅니다. 오늘 아침은 곳곳에 안개가 짙습니다. 서울 가시거리가 3km 정도인데요. 공기질도 좋지 않습니다. 서울과 충북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편입니다. 중서부 지방은 오늘 오전과 밤에 초미세먼지 나쁨이 예상됩니다. 오늘 한낮에는 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오전과 자외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대구가 30도, 광주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아리랑이 있다면 아일랜드의 선율과 잉글랜드의 가사가 만난 노래 데니보이가 있습니다. 영국 얘기죠. 멋진 목소리의 3명의 신부 트리오 더 프리스트의 데니보이 띄워드리면서 2018년 5월 14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하면서 사용 가능한 번호가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번호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 하반기에 새로운 번호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앞쪽 숫자가 3자리로 늘어날 것이 가장 유력한데요. 번호판 디자인과 서체를 바꾸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좀 더 의견을 수렴한 뒤에 올해 하반기쯤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련 소식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2004년이었나요? 2003년이었나요? 그때 도입된 걸로. 2006년이었었죠. 그런가요? 예. 그때 이제 하얀색 번호판에다가 1, 2, 가, 1, 2, 3, 4 이런 식으로 됐고 좌우로 길쭉한 직사각형 그리고 기존에 쓰던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직사각형 그런 것들 2개가 혼용되고 있는데 이제 내년 하반기면은 이것도 이제 구시대 산물이 되고 새로운 번호판이 도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사용 가능한 번호가 바닥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얼마나 남아 있는 겁니까? 예, 약간 통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네. 국토교통부가 밝힌 내용은 차종에 따라서 최고 이제 2,200만 대까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말 1,800만 대가 이제 넘고 있으니까 아직 한 600만 대 정도, 400만 대 정도를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남아있고, 이것은 이제 결국은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가 지나면 모두 소진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경찰 쪽에서는요, 2,500만 대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다. 이런 통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이 승용차의 증가 속도와 또 폐차 차량의 증가 등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변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우리나라 차 많습니다. 국토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요. 이제 유력한 것이 무엇인지는 뭐 앞서도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앞쪽 숫자 세 자리로 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그 외에 또 어떤 방안들이 있었는지 장단점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현행이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 2, 3, 4 이런 식인데 앞쪽에 숫자를 추가하는 안이 있잖아요. 이거의 장단점은 뭡니까? 일단 이제 이제 기존에 하던 번호판에다가 예컨대 이제 지금 한글의 받침자를 넣는 방안하고 네. 지금처럼 이제 앞자리 숫자가 이제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한 자리를 더 추가하는 방안,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후자 쪽 앞자리에 숫자 하나를 더 추가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이 잡히고 있는 것이죠. 네. 그동안에 이제 국토교통부도 이제 이 자동차 번호 방향 확보와 디자인 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제 전문기관의 용역을 의뢰해서 계속 연구를 해왔는데요. 지난 10일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청회를 열어서, 최근 방안을 이제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반기까지 이제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확정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앞자리 숫자를 추가하면 뭐 카메라 판독성이 높다는 뭐 장점이 있다고 또 설명을 하고 다만 공간은 그대로인데 숫자가 늘어나니까 답답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다고 하고요. 또 한글 받침을 추가하면은 지금 현재 그 번호판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만 가동률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판독력도 떨어지고 어감에 따라서 호불호 갈릴 수 있다 뭐 이런 장단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죠. 우리 이제 한글의 이제 받침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요. 예컨대 이제 디귿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키읔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여기 이제 판독성 문제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좀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이제 시인성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점이 지적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유력한 것이 앞자리 숫자를 세 자리로 늘리는 방안인데 뭐 온라인 설문조사도 그렇고 전문가들 내부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앞자리 숫자를 늘리는 게 낫겠다가 유력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추가하면은 번호가 얼마나 더 늘어나는 건가요? 뭐 숫자를 한 개 더 추가하면 번호가 지금 2,200만 대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이게 한 10배 정도, 한 2억 개 정도 이상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넉넉한 수준이 되는데. 앞으로 이제 뭐 통일도 대비해야 되고 이제 그러니까 뭐 좀 넉넉하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군요. 한반도에 차량 2억 대가 있진 않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번호를 굉장히 넉넉하게 가져갈 수 있는 새로운 체계군요. 그리고 숫자를 추가하는 방식에 더해서 이번에 사진을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흰 바탕에 글씨만 있는 게 아니고 디자인도 조금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번호판 양편에 이제 칼라를 넣는 방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가운데 한글 옆에다가 뭐 약간데 이제 국가를 상징하는 뭐 이렇게 이제 표시를 스스로 이제 이렇게 하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지금 표시됐던 것을 조금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좀 다양한 번호판을 만든다 뭐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가짜 옆에다가 또 다른 엠블럼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공간이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글자가 이제 적어지게 되거든요. 여기에 또 시인성 문제가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자동차 번호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시인성, 판독성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저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글하고 오른쪽 네 자리 숫자 사이에 태극 문양 같은 게 동그란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왼쪽 부분에는 유럽의 자동차 번호판처럼 왼쪽에다가 또 어떤 모양도 들어가고 색깔도 들어가는데
글쎄 디자인 면에서는 뭐 좀 더 세련되고 멋있어 보일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가독성 그런 것들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럼 전체적인 자동차 번호판 크기는 안 변하는 거잖아요. 자동차 번호판 크기는 이제 변하지 않죠. 예.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로 긴 그 번호판 예. 규격에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아무튼 이제 이게 자동차 번호판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붙일 수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규격을 더 키우거나 늘리는 것은 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예. 지금 길쭉한 직사각형 말고 현재 그 흰 바탕에 글씨 쓰는 그 번호판도 예전 사이즈 있잖아요. 정사각형에 가까운. 네. 그것도 혼용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번에 새로운 번호판에서 고려가 안 되고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새롭게 바뀌게 되면 이제 그 번호판을 모두 바꿔야 되는 거죠. 같은 규격으로. 예. 일부 차량을 보니까 특히 뒤쪽은 이런 길쭉한 번호판을 달지 못하게 모양이 돼 있는 차도 있던데 그거는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네, 오늘 뭐 이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번호판을 개선하는 데는 시간이 최소한 10년 정도 걸린다. 뭐 이제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반기에 뭐 확정한다고 해서 내년에 바로 시행하면 모두가 다 바뀔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네. 그리고 글씨체도 약간 바뀌는 것 같아요. FE 서체라고 있던데 이거는 뭡니까? FE 서체는 현재 이 독일의 자동차 번호판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체인데요. 이것이 이제 위조 방지에 가장 이제 우월한 그런 서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이 서체가 이제 위조 방지도 방지고 또 시인성 측면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이 서체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해외도 네. 처음에 번호판 체계를 쓰다가 모자라져서 개선한 그런 사례가 있나요? 뭐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번호판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예. 국가별로 상당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번호판의 모양 뭐 한번 보시면은 대단히 다양하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주마다 다 개성 넘치는 번호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이제 국토부가 하반기 중에 개편안을 확정하고 특히 이 디자인 같은 것은 국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동안 남아있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남아있는 과정은 지금 뭐 공청회 거쳐서 의견 수렴 끝났고 뭐 그럼 하반기에 확정해서 이제 뭐 공고하고요. 예. 일정 기간 거쳐서 시행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계속 앞으로도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이제 있는데요. 이 번호판을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앞자리에 숫자를 하나 더 추가함으로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예컨대 뭐 이제 무인 단속 카메라에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카메라 같은 이런 시스템을 전 바꿔야 되는 문제도 생깁니다. 여기에 뭐 하이패스라든가 또는 뭐 주차장의 이 번호판 인식이라든가 이 자동차 번호판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 관련된 업체들이 기관이 많거든요. 예. 이것을 전부 다 이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아니면 시스템을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비용도 비용이지만 또 많은 시간이 이제 필요로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것이 교체되는 기간 동안에 국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뭐 이 하이패스나 뭐 무인 단속 같은 이런 중요 장비야 좀 이제 빨리 교체가 될 수 있겠지만 예. 그렇지 않고 뭐 영세 업체가 경영하는 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번호판 인식이 뭐 제대로 안 돼서 이제 불편을 겪는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계속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번호판에 지금 한글로 표기되어 있는 이 한 글자만 알파벳으로 바꿔도 이 자동차 번호판을 별도로 손 안 대고 뭐 적어도 2억 개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면 자동차 번호판에 한글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이 글로벌화 시대에 있고 그다음에 도로에서 보면 길거리에 이 간판이 절반 이상이 영문으로 표기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자동차 번호판의 한글 표기를 하기 위해서 이 국가나 사회 그리고 이 국민들의 모든 이 비용 부담과 엄청난 시간 낭비 이런 불편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 국토부가 정부가 이 최종 결정하기 이전에 이것을 반드시 좀 재검토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아직 유력할 뿐이지 확정된 게 아니니까요. 여러 가지 방안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더 검토를 해보고 또 그 준비 과정을 철저하게 해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대표였고요. 오늘 안개가 참 짙습니다. 운전자분들 운전 조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그 안개등도 꼭 켜시길 바라겠습니다. 신계행의 안개 거치는 날 듣고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경기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재진 주민참여예산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무엇인지부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 지방재정법 39조에 의거해서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예.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의 자율 통제를 강화하고 예산 과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경기도는 2011년에 조례를 제정했고요. 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고요. 18년 현재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특히 올해는 그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특징을 뭘로 꼽을 수 있습니까? 네, 올해는 재정분권에 걸맞게 이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혁신하는 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저희가 크게 5부분에 있어서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실링을 기존 50억에서 500억 원으로 확대를 했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기존 76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도하구 시군 간 주민참여예산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에 있고요. 주민참여가 온라인상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위원회가 이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학교를 상시화하고 예산학교 커리큘럼을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죠. 또 주민들이 자신들이 낸 세금이 과연 어떻게 쓰이는지 또 어떻게 배분되는지 이런 것들에 더 참여함으로써 이런 도정을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주민 제한 사업 공모는 어떻게 제한이 됐는지요? 네, 지금 이제 500억의 행방을 놓고 주민 제한 사업이 공모 중에 있습니다. 예. 이미 이제 언론 등을 통해서 보도드린 바와 같이 5월 4일부터 10일까지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공모 사업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예. 신청을 받고 나면 그 신청된 것을 가지고 저희 우선 예산 담당관실이랑 각 실국이 1차 검토를 하게 됩니다. 검토를 하는 데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사무의 구분, 그리고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사업의 필요성, 계획성, 효과성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고요. 예. 여기서 1차적으로 선정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최종 의결을 통해서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도에서는 이번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요? 사실 이것은 도뿐만이 아니라 전 국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또 도민이 낸 세금을 도민이 직접 손으로 지출할 수 있게 해드림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율성을 부여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에 합당한 책임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정분권에 걸맞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예. 한 가지 더 주민참여 예산의 성패는 결국은 도민의 관심과 참여에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홈페이지 중심 배너에
주민제한 공모와 중점 투자 부분 선호도 조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 자리를 빌어서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안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경기도 정재진 주민참여 예산팀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수도권 지방선거 브리핑. (6.13)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여야 간 치열한 수싸움도 시작이 됐는데요. 하지만 전국의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야의 드루킹 특검 대치,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슈, 이런 외교적인 문제들 때문에 정작 6.13 지방선거는 정책 알맹이 없는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도권 투데이에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의 공약사항과 지역 민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선거에 대해서 짚어보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요즘에 또 여기저기서 또 좋은 말씀 해주시고 계시는데 네.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하죠. 근데 지금 6.13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었는데 네. 지방선거가 이렇게 등한시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요즘에 이슈가 참 많죠. 예, 3대 선거하면 예. 대통령 선거, 대선, 국회의원 선거,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 어찌 보면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꽃 3대 선거인데요. 네.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서는 참여율이 좀 저조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 분권 시대에 점점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었는데 예. 아까 저 오프닝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워낙 이제 한반도 평화 체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국제적 관심. 네. 그리고 여야는 지금 국회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정말 엉뚱한 막말 설전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특검 이제 필요 없다. 여당 특검 꼭 해야 한다. 여기에 교착이 돼서 네.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 본질, 정책이나 이제 요즘 매니페스토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내용들은 실종돼 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지방선거 국면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6월 12일에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맞아요. 13일에 우리 지방선거 있고 14일은 월드컵이에요. 월드컵이 개막이 되는데 그 그러게 과정도 말이에요.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 예. 다음 주가 되면 이제 22일에 네.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요. 그렇죠. 23일부터 사흘 동안 북한이 이제 핵실험장 폐쇄하는 걸 전 세계가 지켜보게 될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의 이슈는 좀 언론에서도 부각되기가 힘들고 민심에도 좀 불을 지르기가 아주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저희가 마련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꼭 필요하죠. 그렇죠. 자, 서울시장 선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 오늘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네. 돌입하는데 편의상 그냥 후보로 칭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인데 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제 오늘부터
오늘 오전쯤에 할 건가요?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죠. 오늘 아마 낮에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예비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시장 권한이 직무 정지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13일 선거가 끝나면 당락 여부에 상관없이 14일에 시장으로 복직을 해서 이달 말까지 6월 말까지가 이제 임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말까지 이제 지금 이번 기수에 시장 직무를 하고 만약 이제 재선이 된다면 이제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길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시장이 바뀌게 된다면 이제 7월 1일자로 새로운 시장이 취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조금 재미있는 것이 4년 전에 재선할 당시에 지방선거를 돌이켜 보면 서울시장 직무는 하루라도 놓칠 수가 없다. 맞아요. 꽉 채웠잖아요. 예, 그때는. 그래서 본선 후보 등록 때까지 꽉 채웠는데 네. 이 올해의 경우에는 본선 후보 등록은 5월 24일, 25일이에요. 그러니까 열흘 정도 더 시장 직무를 재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예비 후보 등록을 하다 보니 관측이 구구해요. 한 면에서는 이게 안철수 후보를 상당히 의식한 것 아니냐. 선거운동에 빨리 뛰어드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제 박원순 시장 측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구청장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 내의 민주당 각 단위 후보들의 지원 요청에 의해서 나도 민주당원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비 후보 등록을 오늘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글쎄요. 4년 전에도 지원 요청이 있었을 것 같은데 4년 전에는 가득 채우더니 이번에는 좀 일찍 나섰는데 그 내막은 무엇이 있는지 또 모르겠고요. 어쨌든 겉으로 볼 때는 뭐 안철수 후보를 의식했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3선 도전 선거 공약. 글쎄요. 지금 현상 유지가 가장 뭐 클 것 같은데 눈에 띄는 게 있습니까? 사실 2010년 10월 재보선으로 당시 안철수 후보의 양보를 받아서 시장이 되던 7년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장이 되겠다. 이것은 그 이전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시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계천 사업 같은 이런 전시 행정은 하지 않겠다라는 거였고요. 빚을 줄이겠다. 이게 이제 주요 목표였는데 이제는 3선에 도전하다 보니까 과업을 아니 만들 수는 없어요. 지금 이제 서울시 이곳 저곳에 대한 이제 개발 공약들이 있습니다. 주요한 것은 이제 광화문을 재정비하는 광화문 광장을 재정비하는 사업도 있고 교통 문제를 재정비하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 교통이 노선 문제보다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이 차량 이부제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공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굵직한 공약들을 이제 내놓을 것으로 이제 예견이 되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와 이 김문수 후보와 3파전을 정치적으로 세게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슈를 만들지 않으면 상당히 좀 긴 빠진 선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에 도전하면서는 조금은 굵직한 공약들을 뽑아낼 것으로 기대가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또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피로감을 느낀다는 그런 평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참신한 공약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죠. 그렇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금 현직이었고 3선에 도전하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김문수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도 지금 여러 가지 공약도 내세우고 도전자죠. 또 적극적인 비판도 하고 있는데 특히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날카로운 발언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지 않느냐, 서울 시민들의 살림살이 나아졌느냐.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는 좀 맹공을 이제 퍼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사람의 인연이 있죠. 7년 전에 양보. 그렇죠. 당시에는 참 아름다운 양보였는데 이제는 이제 서로 경쟁자로 격돌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안철수 후보가 어쩔 수 없이 도전자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상황에서는 많이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단은 정당 자체가 신생정당이기 때문에 또 여당인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비해서는 정당 지지도의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는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7년을 계속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이룬 것이 없는 시장이다. 그래서 이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겠다. 그래서 서울 살림 안철수 슬로건이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자 서울, 서울 살림은 안철수. 이게 지금 이 안철수 후보 측의 슬로건이에요. 여기 이제 서울 시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동조하게 될 것이냐. 이것이 남은 한 달의 핵심 관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쪽에서 이렇게
계속 잽을 날리면 네. 반대편에서도 뭔가 날아와야 그 싸움이 커지고 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 그렇죠.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게 별로 대응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후보가 당초에 의도했던 뭐 인물 선거보다는 계속해서 관심 끌기용 발언을 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략이 지금 노련합니다. 네. 무대응 무반응 전략인데 이렇게 계속 잽을 날리는데 대응하지 않으면 김이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지지율 우세를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시범 활용하면 이걸 속담으로 치면 부자 몸조심하기 전략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괜히 이 잘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맞대응을 하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거나 아하. 혹은 이제 여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담담하게 무대응을 하고 예. 나의 메시지만 시민들에게 전달하겠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모든 것이 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염두에 두고 하는 메시지, 공격 메시지인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마치 안철수 후보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서 네. 나는 서울 시민들에게만 이야기를 한다. 메시지의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서로 마주쳐야 불꽃이 튀거든요. 그렇죠. 아마 남은 한 달 동안 분명히 이제 유세, 본 유세가 시작되면 그러니까 선거운동은 공식적으로 5월 31일에 시작이 돼서 약 2주 정도 치러지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칼날이 언제쯤 부딪힐까. 이것도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주로 어떤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나요? 안철수 후보는 아주 원색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금까지 해왔던 서울시정이나 이번에 내놓고 있는 공약이 페인트 칠에 불과하다. 아하. 그러니까 본질을 바꾸지 않고 껍데기에 페인트 칠만 한다고 뭐가 나아지겠느냐. 예.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원래 이제 이 안랩이라고 하죠. 예, 바이러스 전문가로 IT CEO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를 4차 산업혁명 벨트를 조성하겠다. 주로 이제 이 창동에서부터 홍릉에 이루는 강북 지역을 창업 벨트로 만들겠다는 구상이고요. 그리고 시내 쪽은 또 이제 문화벨트로 만들겠다는 구상인데 이러한 서울 시내의 5개 구역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재밌는 게 공약 비교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미세먼지 대책과 부동산 공약에서 3파전의 차별화가 벌어지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시 재생이에요. 이 서울시를 재생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걸 막 이제 개발 주도로 갈아엎는 것이 아니라 노후화된 곳을 아주 리노베이션을 해 나가겠다는 거고요. 김문수 지사는 어쨌든 지금 야권인데 보수정당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도시 개발이 주요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적폐인 박원순 시장이 맡고 있었던 도시 개발을 나는 시원시원하게 도장을 막 찍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뭐냐면 이제 스마트 시티예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과 IT, 사물 인터넷이 결합이 된 네. 첨단 도시로 서울시를 몰고 가겠다. 그래서 과연 도시 재생이냐, 도시 개발이냐, 스마트 시티냐 이 부분에 이제 시민들의 관심이 네. 달리고 모아질 것으로 여겨지네요. 자, 부동산과 미세먼지 생활 공약에 있어서 세 후보의 차별화가 다 다른데 우리도 지금 김문수 후보 얘기를 잘 못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도 좀 주목을 못 받고 있어요. 이거 짧게 언급해보고 경기도지사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저는 본선에 들어가면 일정 부분 파괴력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제 7년째 서울시장 재임을 하는 중이고 네. 사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네. 이 지난 총선에서 대구로 내려가서 대구에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그렇죠. 거기는 연고가 좀 먼 곳입니다. 물론 출신 지역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지난 탄핵 과정에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고하다. 이런 이제 소위 태극기 집회에서의 발언도 많이 하고 이것 때문에 정치적인 입장이 굉장히 좀 마이너리티로 몰렸어요. 예. 근데 그걸 빼고 생각을 한다면 경기도지사를 스스로 3선을 포기할 정도로 경기도에서는 재선을 했던 지사란 말입니다. 그럼 행정가로서는 경륜을 경기도민에게는 인정받았던 인물인데 예. 정치적으로 지금 좀 굉장히 스스로 어려운 국면에 을 자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서울시장 후보로서 다시 행정가의 면모를 얼만큼 이제 다시 재부각할 수 있겠느냐. 네. 거기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행정가 경험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인으로의 생활을 한 이제 7년 정도 해온 것인데 그런 면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공약 이 도시 개발도 조금 부동산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시민들에게는 호응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정치적인 색깔을 얼만큼 약화하고 행정가로서의 이 역량을 부각할 수 있냐에 따라서 예. 아마 안철수 후보하고
도전자 자리를 놓고 2, 3위 경쟁은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도지사는 지금 2파전 양상으로 보여지는데 네. 반대예요. 지금 현직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오히려 좀 수세에 몰린 상황이라서 그런지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데 그 네. 핵심이 지금 형수와 관련된 음성 파일 그런 건데 네. 그래서 뭐 내가 저 상대를 내 경쟁자로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네, 조금 네. 전에 김호성의 출발세 아침에서 관련 예. 발언을 했는데 어떤 상황인지요? 이게 아주 좀 저는 난감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공약과 정책은 실종돼 있습니다. 그러게요. 어찌 보면 인신공격으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 정치적 상황이 묘하게 된 것은 현역 프리미엄을 누려야 할 남경필 지사는 프리미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 지사입니다. 예. 그 도전자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이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주목을 많이 끌었던 인물이고 지난 대선에서 이 민주당 경선까지 참여했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는 거고 초기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좋은 편이었는데 지금 조금 이제 어렵게 된 것이 이제 가정사 속에서 그 형수와 주고받았던 욕설, 녹취록 파장인데 예. 이건 지난 대선에도 들어 올라왔던 이슈긴 그랬죠. 합니다. 예. 그때는 잘 대응하고 넘어갔어요. 이런저런 경위가 있습니다라고 해명도 하고 그렇게 크게 부각되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게 이제 큰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경필 지사는 이걸 잡은 거죠. 뭐냐 하면 이제 나는 현역 시장이지만 프리미엄이 없는 상태에서 막강한 도전자인 이재명 시장의 약점을 이제 파고드는 그런 전략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욕설을 공개할까 말까 고민 중이다. 공개하면 이게 또 선거법 저촉 여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내용은 굉장히 좀 이제 이 방송에선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예. 자 이렇게 여성을 비하하고 폄훼하는 인물이 경기도지사가 돼도 되겠습니까? 이런 지금 공격 드라이브를 건 거예요. 예, 예. 이 이재명 전 성남시장 발끈하고 있죠. 이재명 예. 후보는 왜 가정사를 들추느냐. 가정사를 또 들출다면 이제 남경필 지사도 지금 아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좋지 않은 이슈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사로 난타전 벌이지 말자. 예. 공약과 정책으로 승부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차하면 이게 더 과열되면 법정 공방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가 이제 아슬아슬해요. 그렇겠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 정책과 공약으로 그렇죠. 어떤 컨텐츠로 도민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냐. 예.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이런 이제 분위기를 타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경필 지사가 상당히 좀 이 세게 대응한 건 뭐냐면 민주당에게 요청을 했어요. 후보를 그렇죠. 바꿔달라. 예, 나는 예. 이재명 후보와는 경쟁하기 싫다. 이게 이제 국가 간의 경합으로 보면은 예. 내정 간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약점이 많은 후보라면 더 좋아하게 마련이죠. 그렇죠. 그것을 부각해서 이겨버리면 되니까. 근데 남경필 지사가 묘하게도 내가 이재명 후보를 이겨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어떤 수준이 떨어진 후보다라는 공격보다는 네. 민주당에 대해서 자, 이 후보와는 내가 경합을 못하겠으니 후보를 바꿔주시오라고 네. 얘기한 것은 상당히 좀 이례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어쨌든 두 후보 모두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럼요. 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한 30초 정도 네. 키워드 중심으로 양측 후보의 핵심 공약을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남경필 지사는 뭐 지금까지 사실은 경기지사로는 행정과 평가가 아주 좋아요. 예.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는 지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하는데 일자리 공약이 핵심입니다. 70만 개 일자리 공약을 걸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성남시가 기초자치단체지만 청년 수당 등 상당히 복지에 있어서는 과감한 정책을 했죠. 네. 경기도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초기에 상당한 예산을 쏟을 것으로 공격적인 공약을 내고 있어서 네. 자, 일자리와 복지의 충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자, 오늘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후보를 놓고서 이슈와 공약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계속해서 지방선거 후보 관련 이슈 그리고 공약에 대해서 계속 집중 조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